자, 여러분, 상법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한 개 더 찍어놔가지고 3주차 첫 번째 강의까지 했고요. 3주차 두 번째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월요일이잖아요. 매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지금 대체 공휴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휴일이 벌써 3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강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보강 날짜를 저는 제가 임의로 잡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동영상 비대면 강의는 보강 날짜가 무조건 정해져 있더라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공지사항이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강의가 있는데,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 그 주 토요일 무조건 보강이 잡히는 걸로. 월요일 강의가 토요일. 그럼 제가 토요일에 업데이트를 시켜 놓을게요. 됐죠? 재차 한 번 더 확장이 되면 공지도 좀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갔다면 수고스럽게 그렇게 재차 공지를 올리는 그런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식회사는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보고 넘어갔죠. 이 책의 대다수가 이제 대부분이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건너뛰었던 게 유한책임회사. 2011년에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등장한 회사의 개념. 그래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훑어봤는데,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사의 능력,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랬는데, 그 전에 이 4가지 회사, 총 5가지 회사죠. 5가지 중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4가지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할까 싶어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또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또 살펴보러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한목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아마 안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할 겁니다. 자, 페이지를 어디로 가시느냐? 페이지를 여러분 페이지 510페이지로 가세요. 510페이지. 페이지 510페이지. 페이지 510페이지. 자, 그 밖에 회사에 제1절 한명회사 아래 돼 있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조금씩 보면서, 제가 읽어주는 건 다 줄치세요. 보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 자,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로서 인적 회사의 전형이다. 인적 회사의 한명 합자 회사가 인적 회사의 전형, 물적 회사의 전형은 유한 주식회사에 되죠. 자, 그다음 1관의 설립 절차에 보면, 회사의 설립 절차라는 것은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로 크게 나누어지고, 실체 형성 절차라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을 확정하고 출자를 이행하고 기관을 구성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정관 작성하고 확정하고 이행하고 기관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 파트에서 절차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한명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한명회사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이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의 헌법. 그걸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최우선적으로. 정관은 어떤 건지 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자칫 규약. 한명회사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한명회사의 사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나중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정관 작성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원이 확정이 되고, 사원은 한명회사는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므로 출자 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의 성립을 인정해도 무방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기관이 된다더라. 그죠? 그래서 자기 기관의 원리라 그랬어요. 자기 기관의 원리. 기억나시죠?
사원 각자가 업무 집행권과 그리고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게 된다. 자기 기관의 원리. 요거에 대응되는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였죠. 물적 회사들. 그죠? 자, 그 다음. 로원자 2번에 설립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정관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과 설립 등기사항 가운데 유의할 부분을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볼 거야. 회사의 목적과 상호, 이건 당연한 걸 거고,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정관에 사원의 신상 명세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공부할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어떠냐? 다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신상 명세는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는 대규모 업체인데 그 대규모 업체의 자본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 출자 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고, 즉 투자자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 투자자들의 신상 명세를 다 일일이 기록해 가지고 보관을 한다?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원의 주식회사의 사원은 주주라고 부르겠지만 주주의 이런 신상 명세에 대해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한명회사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된다. 됐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괄호 안에 한명회사 사원은 모두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등기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 설립의 하자 돼 있는데, 설립의 하자는 하자 유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 오늘은 요거 건너뛰고 하자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펴볼 거다. 자, 밑에 제2관에 내부 관계에 돼 있는 거 보세요. 내부 관계. 출자. 사원의 출자 의무가 돼 있죠. 한명회사 사원은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하지. 이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가족기업 형태로, 소규모 조직으로.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출자의 목적도 있죠.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한명회사 사원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B, C, D 4명이서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한명회사를 만든대. 한명회사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조직에, 그죠? 소규모 조직의 지인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 인적 성격이 강하다 했지. 그때 A, B, C, D 중에 A, B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돈이 좀 있거든. 그래서 재산을 출연을 할게. 재산을 출연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재산을 출연한다는 얘기가, 자, 재산은 이제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물 출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로도 출자하는 거. 다시 A, B는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출연한다고, 출자를 해. 그런데 CD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근데 인적 성향이 강해. 그런 경우에는 CD는 몸으로 때울 수가 있어. 몸으로 때운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책에 있는 노무나 신용도 출자 가능하다는 얘기가 몸으로 때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A, B, C, D 4명이서 하는데 CD는 변호사래. 그러면 저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 그럼 그러는 거야. 야, A, B 너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출자를 하고 우리는 몸으로 때울게. 변호사니까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으로 내가 때울게. 그게 노무 신용 출자 사원이에요. 다시 한명회사의 사원은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과 노무도 출자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출자 목적과 가격, 그 평가의 표준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 평가의 표준, 노무나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보고 갑시다. 얘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자, 이 얘기라고. 자, 한명회사의 사원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어. 재산을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금전이나 아니면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재산이 꼭 아니더라도 노무 신용도 출자 가능하대.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느냐? 아까 채권도 출자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 채권도 출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회사 가, 을. 자, 을이 회사에 출자를 할 거야. 회사에 출자를 할 건데 뭘 가지고 출자할 거냐면 을이 갑한테서 받을 돈이 있었던 거야. 을이 갑한테 받을 돈, 채권이 있다고. 이 채권을 을이 출자를 한다고. 이것도 된다 그 얘기예요. 채권의 출자도 가능하다. 그런데 방금 표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어디 갔냐? 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자, 여기입니다. 요 채권, 을 입장에서 갑한테 생성되어 있는 이 채권의 변제기한이 언제냐면 5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5월 1일. 그러면 앞으로 갑은 이 돈을 회사에다가 주게 되겠지. 5월 1일까지. 이게 채권의 변제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변제되지 않으면 갑이 을이 이 채권에 대해서 변제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9월 1일에 변제했다고 볼게. 그럼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됐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고 거기다가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 을이 회사에. 됐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자, 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한 사원은, 즉 한 명 회사의 사원은 채권의 출자도 가능하다. 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한 사원은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변제를 할 책임을 지며 채권액 변제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자 지급도 해야 되고 그거 외에 생긴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로마자 3번에 이제 출자의 시기 한번 보자. 출자의 시기. 출자 의무의 이행 시기는 정관이나 일반적인 업무 집행 결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설립 등기 전에 꼭 출자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손가락 잠깐만 끼고요. 5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523페이지. 523페이지 있는 내용은 이제 물적 회사인 유한회사 얘기거든. 유한회사 얘기인데 523페이지 맨 밑에 줄 봐봐. 맨 밑에 줄에 사원의 의무와 책임을 보면 사원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나 현물 출자 목적물을 회사의 성립 전 다음 페이지 납입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 얘기예요. A, B, C, D 4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사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본금 얼마 이래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 성립 전에 그 출자의 납입이 이행이 완료가 돼야지. 당연하지. 그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명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한 명 회사는 출자를 할 때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 채권도 출자가 가능하다 했거든. 채권도. 그러면 노무나 신용 출자를 한번 떠올려 볼게. 내가 변호사라고. 내가 거기서 몸으로 때운다 그랬어. 몸으로 때우는데 이걸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 몸으로 때우는 걸 미리 기여를 해가지고 다 완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사 성립 전에 출자가 완료되어야 되겠지만 노무나 신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굳이 꼭 회사 성립 전에 출자가 완료될 필요는 없다.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읽어보자 다시. 자, 출자 의무의 이행 시기는 정관이나 일반적인 업무 결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설립 등기 전에 꼭 출자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꼭 요때까지 이행이 될 필요는 없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로마자 4번에 출자 의무의 분류 돼 있죠. 출자 의무의 분류. 자, 로마자 5번에 출자 의무 불이행이 있는데 그 위로 두 줄, 그 위로 두 줄. 중간에 그리고 찾았죠. 그리고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사원으로서 출자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자 시기가 이미 도래한 구체적 출자 의무는 설령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만들기로 A, B, C, D가 했어. 그래가지고 1억씩 출자하기로 했대. 1억씩 출자하기로 해놔놓고 그래서 출자할 거라고 회사가 성립이 됐어. 성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출자 의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야. 해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퇴사를 해버렸대. 퇴사를 해버렸대. 그렇더라도 그러면 회사 존립 위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죠? 회사가 형성되기 전 시점까지 출자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출자 의무를 부담 안 해놓고 그거 출자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럼 회사 존립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위험을 사전에 예방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출자 의무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든 그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출자 의무의 불이행 돼 있죠. 사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그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선고받을 수 있다. 자, A, B, C, D가 같이 하기로 해놓고 C가 출자 의무를 계속 해태하는 거라. 해태하는 거. 그럼 어떻게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원들이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 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업무집행. 괄호 2번에 업무집행. 여기 보면 여러분들 줄 쳐져 있죠. 요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 빨리만 한번 읽어볼게. 자, 로마자 1번에 집행권의 기속에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기관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집행권의 상실에 이와 같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해서 업무 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요거 했었어요. 그리고 밑에 2번에 의사결정에 로고자 1번에 의사결정 방법 두 번째 줄에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는 때에는 사원 전원의 과반수로서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관한에 업무 집행 사원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업무 집행 사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면 된다. 그 밑에 줄에 다만 지분의 양도는 그 다음 줄에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었다. 요것도 했던 거. 자, 그 밑에 로마자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한 명회사 경영자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자이자 동시에 투자자인 다른 사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중지해야 된다. 즉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서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어느 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다른 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되고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선임한 경우 그중 1인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었다고. 됐죠? 이제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에 회사 이익의 보호 요걸 좀 볼 거예요. 회사 이익의 보호. 경업과 자기 거래에 제한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경업과 자기 거래에 제한. 그죠? 자, 요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요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책에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5관에 상업 사용인의 의무를 하죠. 경업 피지 의무라고 돼 있죠. 경업 피지 의무. 요걸 조금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서설에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고객 관계 및 기타 영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이를 영업주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영업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법은 상업 사용인에 의한 경쟁적 영업을 방지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업 사용인과 영업주 사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걸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경업 피지 의무라 그런다. 경업 피지 의무. 구체적으로는 이 경업 피지 의무가 거래 금지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로 나뉜다. 자, 밑에 2번의 내용에
1번에 괄호 1번에 거래 금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 괄호 2번에 겸직 금지 의무, 특정 지위 취임 금지 의무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냥 거래 금지, 겸직 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래 금지 의무를 경업 금지의 의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 둘을 다 묶어서 경업 피지의 의무로 하고, 자, 괄호 1번 거래 금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에 괄호 로마자 1번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어렵죠.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스스로 다른 은행 등을 경영하며 고객과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요. 회사에 사원이 ABCD 4명이 있다고. 이 회사, 한 명 회사를 차려가지고 운영하는 그 회사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갑이라는 사원이 밖에 나와가지고 지가 또 그거랑 똑같은 업을 또 하는 거야. 이런 걸 경업이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지. 그래서 이런 건 금지된다 그 얘기요. 한 명에서 사원은 경업이 금지되어 있다. 경업이 금지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겸직 금지 의무도 있죠. 그죠? 반괄호 로마자 1번에 괄호 로마자 1번에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 허락 없이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을 짓는 사원이라든지 이사 또는 사용이 되지 못한다. 즉 A은행의 지점장은 B은행의 지점장 지위를 겸직할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조직, 다른 회사의 중요한 지위를 또 맡고 있대. 이런 걸 겸직이라 그래. 이런 것도 금지한다 그 얘기예요. 왜? 한 명 회사의 사원들은 인적 성향이 강하다고. 이 사람의 그런 인적 개성, 능력치를 보고 우리 회사에서 구성원이 돼가지고 같이 하자 했는데 다른 회사에도 구성원을 하고 있다. 혹은 동종업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 경쟁 구도가 생기고 우리 회사에 피해,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명 회사의 사원은 경업 피지 의무, 경업 금지, 그리고 겸직 금지 두 가지의 의무를 가진다. 그런 걸 경업 금지, 그리고 겸직 금지, 통틀어서 겸직 피지의 의무라고 표현한다. 됐죠?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다시 돌아. 그러면 읽어진다고 해. 아니, 조금만 더 읽자. 조금만 더 읽자. 미안해요. 28페이지 조금만 더 읽자. 요걸로 인한 파생 효과까지 좀 보자. 28페이지 저 밑에 4번의 위반의 효과 봐봐. 그럼 만약에 한 명에서 사원이 경업 피지 의무, 경직 금지, 그리고 경업 금지 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반가로 1번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돼 있죠. 그죠? 상업 사용인이 의무를 위반해서 경업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는 상대방한테는 일단 유효해. 상대방이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한테는 유효해. 다만 즉 이 얘기야. 우리 회사의 사원 한 명이 딴 데 나가지고 똑같은 경업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경업을 한 데 대한 소비자들,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고객들과 이루어진 거래는 일단 유효한 걸로 봐. 그거를 무효로 하는 건 아니야. 유효한 걸로 봐. 대신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갑이 경업을 함에 인해서 받은 그 피해액 있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다만 그 밑에 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 사용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고용이나 위임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 갑과의 관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반가로 이번에 개입권. 상업 사용인이 거래 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계산으로 한 것일 때에는 영업주는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갑이 지금 경업을 해버렸잖아. 그럼 지명의로 경업이라는 거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생기는 손익이 있겠지. 그 손익 생긴 그 거래를 우리 회사가 직접 한 걸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요. 이런 걸 내가 개입해가지고 그 손익을 취할 수 있다. 개입권이라고 표현해요. 개입권. 그럼 다시 경업 피지 의무에는 경업 금지 그리고 겸직 금지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개입권이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읽어진다.
자, 513페이지. 괄호 3번에 회사 이익의 보호. 로마자 1번에 경업과 자기거래 제한. 자기거래 제한. 자, 한번 읽어보자. 한 명에서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권도 가지고, 그죠? 업무 집행권도 가지고, 그리고 대표권도 가진댔지. 근데 만약에 업무 집행 사원을 몇 명만 일부 정했더라도, 그럼 정해지지 않은 업무 집행 사원이 아닌 사람도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은 또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이 그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회사와 다른 사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그럴 염려가 있다고.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한 명에서 사원에게는 경업 피지 의무라는 걸 둔다. 경업 피지 의무는 겸직 금지 의무와 그리고 경업 금지 의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댔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자기 거래 금지는 우리 첫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이사의 자기 거래 금지, 그죠? 사원의 자기 거래 금지. 사원이 자기의 그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랑 거래하는 거라. 회사의 10억짜리 땅을 사원이 6억에 사오는 거지. 그럼 지가 4억의 차익을 누리는 거잖아. 이런 걸 자기 거래라고 그러는데지. 자기 거래가 금지된다. 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장난칠 소지가 있는 거야. 다시 한 명에서 사원은 경업 피지 의무와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에 로마자 2번에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주식회사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줄만 쳐놔놓고. 자, 예컨대 경업 피지 의무에 위반한 사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질적 개입권, 아까 개입권 얘기했죠. 개입권.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해임에 해당하는 제명의 선고도 할 수 있다. 아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했잖아. 제명을 할 수 있다. 제명을 할 수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로마자 3번의 밑에 보면 승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승인 절차. 승인 절차. 자, 이건 도대체 뭐냐? 혹시나 회사가 이 사원이 경업 피지 의무를 지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경업을 승인해 줘야 될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사원은 원칙적으로, 한 명에서 사원은 원칙적으로 경업이 금지가 된다. 경업이 금지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경업을 승인하려고 할 때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다른 사원의 동의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세요.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됐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동그라미 2번에 만약에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 거래를 그러면 승인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자, 이 얘기입니다. 경업과 자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회사에 피해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원의 경업과 자기 거래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경업은 다른 사원의 총동의가,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거래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앞으로 회사의 형태마다 경업과 자기 거래가 계속 등장을 해요. 승인을 요하는지, 경업과 자기 거래가 원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을 요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자꾸 할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기 거래라는 얘기는 사원이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10억짜리를 6억에 사오면서 4억 정도의 피해를 끼친 거지. 근데 경업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사원이 딴 데 가가지고 동종업을 하면서 경쟁자 입지에 서가지고 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사태의 심각성을 따졌을 때 경업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렇게 판단. 다시 경업과 자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경업과 자기 거래를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승인해 줘야 될 때는 경업이 훨씬 더 끼치는 심각도가 더 높은 걸로 보고, 경업은 다른 사원의 총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513페이지 저 밑에 4번의 지분의 괄호 1번의 양도, 사원의 지분은 그 다음 줄에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괄호 안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괄호 2번에 상속. 괄호 2번에 상속. 자, 한 명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빨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한 명에서 사원은 그 인적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원의 사망은 퇴사 원인이 되고 상속인이 회사로부터 지분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더라. 됐죠? 따라서 지분을 환급받는 거지 상속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원의 지위를 승계해서 사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밑에 줄 끝에 동그라미 2번.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지분은 그냥 상속이 된다. 됐죠? 자, 밑에 제3관의 외부관계 1번에 회사 대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빨리 읽고 넘어가자. 대표권의 기수. 한 명 회사의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자기관의 원칙.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는 정관으로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업무 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정할 수도 있다. 로마자 2번에 대표권의 상실. 두 번째 줄 끝에 대표 사원이 회사를 대표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해서 대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사원의 책임에 괄호 1번 책임의 내용 로마자 1번. 한 명에서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연대에 있는 회사와 사원 간의 연대가 아니라 사원, 상호 간의 연대를 말한다. 그 다음 줄 끝에 즉 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원 상호 간에 연대해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인데 만약 사원이 회사의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2차적인 변제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저 밑에 로마자 4번 사원은 그의 지분과 무관하게 전 재산으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그랬죠.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랬다. 됐죠?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맨 밑에 괄호 2번에 책임자의 범위 돼 있죠. 책임자의 범위 요건 안 했어요. 요걸 읽어볼 거예요. 자, 516페이지 516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 신입사원도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자, 봐봐.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 신입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입사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입사원이 아니야. 그 신입사원이 아니고 한 명의 회사를 갑을 병정 4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이 회사 성립 후에 무한책임 사원으로 들어온 거야. 무한책임 사원으로. 그게 그냥 신입사원인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하면 되는 그 신입사원이 아니야. 됐죠? 자,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도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213조 돼 있죠? 요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213조에 네. 자, 213조에 신입사원의 책임. 회사 성립 후에야.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 말이야. 자, A, B, C, D 4명이서 회사를 성립을 했어. 회사를 성립, 각자 얼마씩 이래 출자했겠지. 뭐 노출자 사원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 회사 명의로 은행에 가서 5억이라는 빚을 적었어. 차입금이 있는 거야. 그 이후에 그게 5월 1일에 5월 1일에 차입금을 빌렸어. 그리고 6월 1일자로 갑이라는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오게 된 거야. 신입사원. 그럼 갑이라는 신입사원은 지가 신입사원으로 사원이 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그 얘기야. 자, 한 명에서는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했다고. 무한 책임이거든. 자기가 사원이 되기 전에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진다. 자, 동그라미 2번. 퇴사한 사원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한 사원도 본점 소재지에서 그 사실을 등기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자, 225조.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자, 사원이 한 명에서 사원 갑, 을, 병정 4명이야. 그 중에 갑이 이제 퇴사할 거야. 근데 이게 웬걸? 5월 1일자로 회사 명의로 5억이라는 빚을 져가지고 채무가 있는데 그거 갚기 싫어가지고 6월 1일자로 바로 퇴사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너무 괘씸하잖아. 근데 무한 직접 책임을 진다 했는데 그렇게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퇴사 후 2년 내에는 그 퇴사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 2년 동안은 다른 사원이랑 똑같이 책임을 진다. 됐죠?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퇴사 등기 후에도 2년 동안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하나 더, 만약에 퇴사가 아니라 지분을 넘기고 나갔대. 양도를 했대. 그래도 똑같아야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든 그리고 양도를 하고 빠져나가든 간에 등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에 2년 동안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을.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오인으로 인해서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옆에 줄에 보시면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자칭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215. 자, 215조 읽어볼게. 사원이 아닌 자, 이 한 명에서의 사원이 아니야. 근데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했대. 이런 사람들, 지가 어디 가가지고 사원이라고 떠올리고 댕긴 거지. 이런 사람들을 자칭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 오인으로 인해서 회사와 거래한 자, 그 제3자 있죠. 제3자에 대해서 사원과 동일하게, 자칭 사원도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겠다 그 얘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3자의 피해가 없겠죠. 그죠? 자칭 사원도 동일하게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끔 한다. 그죠? 됐습니다. 자, 밑에 제4관에 사원의 변동돼 있죠. 사원의 변동. 입사되어 있는데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자, 신입사원은 입사 전에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아까 했던 거야. 신입사원의 책임. 자, 밑에 2번에 퇴사돼 있죠. 퇴사. 자, 의에 퇴사란 사원이 존속 중의 회사로부터 탈퇴하여 사원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분을 양도해가지고 사원의 지위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랑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에 소규모 회사로서 사원 상호 간의 인적 신뢰가 중시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원을 회사로부터 배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로마자 2번에 위의 취지를 볼 때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운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퇴사가 인정되지 않고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는 한 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에만 퇴사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건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밑에 원인에 로마자 1번 상법상 사원의 퇴사 원인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원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 회사가 몇 년 동안 존립할 건데 안 정해서 그리고 사원을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란 얘기는 기한을 정해지 않은 거란 얘기였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사원은 6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한 후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이미 퇴사라 했다. 이미 퇴사. 근데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6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되고 말에만 퇴사할 수 있었대. 그죠? 근데 이미 퇴사 옆에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퇴사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정관에 정한 사유에 발생을 했다든지 총사원이 동의했다든지 사망, 성년 후경계 시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 파산 또는 제명으로 인해서 퇴사할 수도 있다더라. 이런 거는 괄호 안에 법정 퇴사라 그랬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동그라미 3번.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은행이 6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한 후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도 있다. 지분 압류권자의 퇴사 청구. 그래서 퇴사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임의 퇴사, 그리고 법정 퇴사, 그리고 지분 압류권자의 퇴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다. 됐죠? 자, 요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밑에 이제 우리는 괄호 3번의 효과를 봅니다. 효과. 회사 채권자의 보호돼 있죠. 사원의 퇴사는 무한책임 사원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그로부터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은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 퇴사 등기를 하고 난 후에도 2년 동안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회사와 퇴사원의 관계에 되어 있죠. 퇴사한 사원과 회사는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해서 지분을 계산해야 된다. 왜? 괄호 안에, 밑에 줄 괄호 안에 지분 환급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퇴사라면 지분을 환급해줘야 된다 했지. 환급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퇴사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된다. 환급을. 자, 동그라미 2번에 퇴사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노무 또는 신용출자 사원에 대해서도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무, 신용출자 사원, 몸으로 떼운 사원도 그 시점에 지가 몸으로 떼운 금액의 값어치를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법률자문을 했으면 그 법률자문에 지가 일반적으로 법률자문 했을 때 그 또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값어치를 책정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분을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 환급 청구권이 있다. 근데 출자의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지분의 환급은 금전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몸으로 떼운 사람도 지분을 환급해 줄 때는 돈으로 해줘야 된다. 몸으로 떼운 사람, 그 법률 자문을 해준 사람한테 환급을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돈으로 해줘야지. 자, 동그라미 3번은 지난 시간에 했다. 퇴사한 사원이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요건 했었다. 그죠?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한 명회사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회사, 주식회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끊었다가, 합자회사를 한 명회사식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